안녕하세요. 기솔의 세상 배우기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때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꼭 필요한 4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채권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한 개념이 어려우신 분은 제가 채권 강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장금리는 채권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격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채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치 가격인데요. 국채 가격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는 그 채권의 가격에 의해서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는 약간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지표죠. 장단기 금리차가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뭐냐면요. 장기와 단기채 금리의 차이인데요. 10년채 국고채와 2년채 국고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0년채 금리와 2년채 금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금리가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10년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되겠죠.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5%짜리 채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2년짜리 채권이 있고 10년짜리 채권이 있다면 당연히 2년짜리 채권을 사야겠죠.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기 때문에 7%, 10% 이런 금리를 줘야 아마 사람들이 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채가 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현상이 간혹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간혹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일어났고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난 뒤에 언제나 1, 2년 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예요. 현재도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이때는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한 그러한 장기 침체가 왔었고요.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 이때는 그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고요.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나면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언제나 예외 없이 1, 2년 후에는 침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경제 지표입니다. 아까는 2년과 10년짜리 금리 차이를 보여드렸는데요. 3개월과 10년치가 더 정확하다는 게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3개월치와 10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이 됐습니다. 3개월과 10년치까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침체는 곧 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3개월짜리 채권이 10년짜리 채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짜리 채권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드 커브 역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X축은 기간이고요. Y축은 금리라고 볼게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드 커브가 역전됐다는 뜻은 단기채의 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이상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영자 같은 경우, 회사 운영하는 경영자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이 좋을까요? 당연히 기간이 긴 채권이 좋겠죠. 기간이 길면서 금리가 낮은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금리 차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장기채를 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5%짜리 장기채를 사도 이렇게 시장에 내놔도 8%짜리 단기채가 있다면은 아무도 장기채를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회사는 자금을 가져올 수 없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경영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예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금은 유보 현금이 많을수록 그건 가능하겠죠. 만약 모아놓은 현금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높은 금리를 하면 됩니다. 단기채가 아까 8%로 치면은 10%, 15%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파산 위험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단기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회사 또한 회사는 그 장기채를 발행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단기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10년짜리 채권을 사업을 10년짜리 사업을 해야 되지만 2년짜리 채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환하고 다시 한 번 더 발행해서 또 상환하고 2년에 또 그 발행해서 또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체가 올 거고요.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00년대 그 장랑기 금리차가 역전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차익 경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당장 자본이 없으니까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자본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들이 대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체가 일어났고요. 2008년도 우리가 주의할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인데요. 이때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그 시장 금리이긴 하지만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이렇게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은 지금처럼 급하게 올리지 않고 이때는 아마 조금씩 올렸을 거예요.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장기채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게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오르지 않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바로 그린스펀 그 당시에 FOMC 회장 그 위원장 그리고 페드의 위원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봤더니 중국이 국채를 계속해서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당국의 이런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중국 덕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위기의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해 안 좋게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중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또 이제 침체가 발생했는데요. 역시나 2018년도쯤에 또 장랑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과연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만큼의 침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침체는 왔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은 침체는 확실히 올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좀 더 우리가 한번 이러한 지표를 보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또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는 두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채권 스프레드가 뭐냐면요. 이거는 국채 금리와 그리고 위험성 높은 채권의 그런 금리 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가상금리가 붙게 되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존슨앤존슨, 뭐 애플과 같이 트리플 A짜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그러한 국채와도 같은 그러한 가상금리를 받아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이렇게 투자 부적격 채권이 있어요. 그 트리플 B 아래로 있는 채권들이 바로 투자 부적격 채권들이거든요. 그 채권들을 모은 게 바로 하이드 채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그 현금이 많이 없고
그리고 그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렇게 그런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에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부도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부도날 확률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를 많이 줘야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금융 침체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행지표입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하죠. 지금은 오르다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한번 지켜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채권을 모아놓은 게 하이드 채권이다. 이거는 국채와의 금리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높아질수록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거고 그만큼 기업이 위험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랐다고 해서 모두가 침체를 의미하진 않았죠. 아까 그래프에 봤듯이 정부 당국의 노력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노력으로 회사 경영자의 노력으로 다시 채권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와 국채를 한눈에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고요. 이거는 경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정부 부채인데요. 이건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인데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왜 그 경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가 침체입니다. 이때가 침체 기간인데요. 뭔가 되게 공통점이 있죠. 침체가 일어나니까 정부는 빠르게 부채를 늘립니다. 정부가 부채를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시장에 돈을 푼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주식이나 이런 채권도 그 뭔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채를 지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렇게 자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침체가 오면은 자산 가격을 일단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부채를 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채가 늘어나면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기축 통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부 부채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공약 사업을 하던가 공공 사업을 하던가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로 다시 표를 얻는 그리고 재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욕구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그 자본을 가지고 돈을 푸는 게 그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 대부분을 이제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당국자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드 의장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 트럼프도 그랬었고요.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나 돈 써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부 부채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부 부채가 많으면은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둔 많은 돈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들 공약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 부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정부도 같이 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재정 지출 줄여서 부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되고요. 지금은 아까 봤죠? 그래프에서 그 정부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요. 곧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 부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부 부채와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때도 다 침체가 일어나는 기간이거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실업률이 오르는데 침체가 일어났어요. 실업률이 오르는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오르는 과정 중에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르는 과정 중에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점에서는 이미 침체를 극복했습니다. 정점에서는 이미 침체를 극복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날까요? 실업률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에 있었던 통계치를 지금 집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서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그 피셔가 말했죠. 투자를 할 때는 실업률 정점에서 6개월 전에 주식에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업률은 좋은 지표이긴 하지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오르는 이 순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잘 버티고 있죠. 아래에서 이상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존에서 대량 해고를 예고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대량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실업률은 확실히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 오르는 타이밍을 잘 확인을 해서 이때 주식을 투자한다던가 채권을 투자한다던가 거기에서 이 지표를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실업률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실업률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취업을 잘하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높은 임금을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임금 상승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업률이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실업률이 낮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공급 곡선을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인플레이션 또한 이거는 가격이에요.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가라던가 아니면 농식품, 자동차 렌트비, 주택 렌트비 이 모든 것들의 가격을 인플레이션이 하는 거예요.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운시키려면 이렇게 공급 곡선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옮기냐면요. 바로 기술이 발전되면 돼요. 기술이 발전되거나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면 됩니다. 미국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저금리와 동시에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3%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 가장 큰 장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기술의 발전.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물류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또는 엑스모빌이나 아니면 쉐보론과 같이 그런 기업들이 그런 셰일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물가를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값싼 노동력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안전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실행해서 이제 돈을 풀었어. 이제 경제를 살린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